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4일차 딥러닝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또 새로운 내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제는 이제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같이 이제 확인해 보고요. 또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상의 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3장의 이제 신경망 요 부분을 마무리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요 4장의 신경망 학습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어제 여기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또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이제 많은 노력을 이제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좀 낯설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를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뷔를 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분류에서는 이거를 써야 되겠구나. 5차 제곱 합은 예전에 그 좀 과도기적일 때 한번 썼지만은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을 왜 설정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 4.4절하고 이제 4.5절을 통해서 마무리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직접 미분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네가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경사 하강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4.5절의 학습 알고리즘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지 그 여부를 이제 살펴보려고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이 실제로 이제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보시면 학습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학습 횟수가 되어 가면서 손실이 낮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이제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실이 아마 이제 이 범위가 굉장히 클 거예요. 뭐 5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고, 요거 이제 금수저죠. 그죠? 손실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낮게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이제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뭐 10이라든지 1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클 수도 있어요. 이 범위가 이제 꼭 이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돌려봤을 때 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범위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요 지점이 처음에 이제 학습을 이제 안 했거나 이제 혹은 이제 한 번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손실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편인 거죠. 그래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보기가 좀 힘들었죠. 이게 뭐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런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일단 요 3일차 노트북에 있는 요 코드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우리가 4일차 노트북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3일차 노트북을 돌아가도록 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제 노트북들은 서로 별개로 파이썬 프로세스를 할당받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횟수를 좀 늘려놓고, 또 이제 이 갱신이 좀 더딘 것 같으니까 학습률도 조금 이제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하는 동안 과연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 정말로 이제 학습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 3일차 노트북에서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요 마지막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학습 횟수를
일단은 그 어제 논의드린 점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 그 최소 학습 횟수는 요렇게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체가 이제 6만 개의 표본이 있는데, 그 피자 조각을 100개로 한다 하면 한 판이 600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횟수는 요런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지, 뭐 3개, 10개 이렇게 이제 돼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수정할게요. 여기서 이제 매번 계산하는 게 귀찮으니까 에폭당 배치수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X 트레인의 이제 개수를, 배치 크기를 이제 정수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요 이제 그 요 두 개를 쓰면 이제 나머지를 버리는 이제 정수 나누기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죠. 네. 사실 지금의 경우에는 이 정수 나누기를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딱 나눠 떨어지긴 하니까요. 근데 요 그 요거는 정수 나누기. 이제 정수 나누기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살짝 그 위쪽에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3 나누기 2는 이제 1.5가 나오는데, 그죠? 요거 이제 정수 나누기를 하면은 그 나머지를 버리고 정수값이 나오면서 그냥 이제 1이 됩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딱 나눠 떨어지니까 뭐 별로 이제 고민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그 결과값이, 배치가 이제 배치 크기가 부동소점 개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수값이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폭당 배치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학습 횟수는 우리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에폭수를 이제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에폭을 만약에 이제 에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판을 돌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에폭을 이제 1로 잡게 되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 횟수는 에폭당 배치수 곱하기 에폭 수만큼 이제 설정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배치 크기와 에폭 수를 이제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 횟수를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한 판을 해봐라 혹은 두 판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피자를 시키는데, 피자집에다 딱 이제 해가지고 저 4분의 3판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네, 끊겠습니다 이러겠죠. 그죠? 4분의 3판 주문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한 판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의 수를 늘린다면 에폭 수를 늘려야 돼요. 뭐 2판 하겠다, 10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 수치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가 얼마이고 에폭 수가 얼마이면, 그러면 이제 학습 횟수는 최종적으로 몇 번인가? 그때 그 이유는 에폭당 배치 수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논의하기가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가 있고, 우리가 에폭수, 요 앞쪽은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뒤쪽은 우리가 설정된 값으로서 그냥 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그 순서의 배치를 바꿔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놓겠습니다. 3일차 노트북에서
그냥 바로 수정을 이게 살짝 수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실행을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학습 횟수를 그냥 이제 변수로서 이제 제공하고요. 또 학습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보니까는 그 일단은 그 0.01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값으로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갱신을 조금 더 빠르게 수행하면서 과연 이제 학습이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보고 싶으니까요. 학습률은 사실 가급적 그 높은 게 좋아요. 왜냐면 이제 그 고속도로 주행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고속도로 이제 시속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뭐 100km 제한이 있는데 100km 제한을 최대한 갈 수 있으면 좋죠. 그죠? 근데 100km인데 막 70km, 60km 가는 차들도 있으면 일단은 그 최저 속도 제한을 넘어서면 불법은 아닌데 뒤에 가는 차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아니 앞에 차도 없는데 빨리 가야지. 이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은 가능한 높으면 좋습니다. 근데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폭발해 버리겠죠. 그죠? 과속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0.01로 했는데 이제 이 손실이 이제 폭발한다든지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늘려보면은 그래도 이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요거를 이제 봤는데 얘가 이제 손실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학습률이 이제 과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600번의 학습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면은 이제 2번의 1분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는 사실 이거를 이제 다 볼 수는 없겠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시간 정도 이제 걸릴 텐데, 근데 지금 실행시켜 놓으면 오늘 끝나기 전에쯤에는 얘가 완료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4일차 노트북에서 다른 뭐 5차 역전파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5차 역전파를 하고 나면 이거를 끝까지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제 곧 오전 시간에 이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궁금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수치들이 이제 맞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배치 크기 100으로 했고 이제 한 판을 이제 돌리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설정으로서는 이제 600번의 학습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 이유는 이제 에폭당 배치의 조각수가 이제 600개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학습을 이제 수행하는데 600번이 이제 시작이 되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제처럼 어제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 배치 크기를 B가 요 S계보다 보통은 이제 현저하게 작아야지 바람직한데, 어제 이거를 6만으로 때려 넣으니까 라지 사이즈 피자를 그냥 막 쑤셔 넣는 이런 느낌이라서 연산이 이제 안 끝났잖아요. 몇 분이 지나도 학습 한 번이 잘 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학습이 이제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제 제가 어제 실행했을 때는 이제 손실이 뭐 10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9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학습률을 이제 좀 증가시켰는데 만약에 이 손실이 거꾸로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학습률이 너무 큰다든지 하면. 그러면은 이제 얼른 꺼야 됩니다. 이 실험 망했네. 미안해. 하고 이제 얼른 꺼야 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손실이 좋아요. 9에서 7로, 7에서 6으로 굉장히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편입니다. 어제보다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네요. 아마도 이거는 그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켜놔서이지 그럴 겁니다. 또 그 뭐 화면도 녹화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켜놓으면 컴퓨터가 이제 열심히 일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멀티코어가 있으니까 다른 코어에서 우리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차 노트북의 마지막 부분에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동안 과연 얘가 학습을 이제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게 아마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라 라고 하고 우리는 새 노트북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런처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딥을 골라서 새 노트북을 만들겠습니다. 뭐 자명하지만 뭐 4일차 노트북이죠.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리네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바로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위치를 확인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래서 4일차 노트북 이렇게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넘파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데이터들 살펴볼 때 매트플러립 이제 종종 쓰니까요. 사실 이제 요 딱 두 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예. 우리 3일차의 신경망 학습까지 이제 일단 해냈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를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망 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느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목표는 교재 5장의 5차 역전파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5차 역전파 기반으로 이거를 다시 이제 구현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가 그런 점을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오늘 오전에 이제 목표고요. 오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어 우리 이제 계획대로 딥러닝 프레임워크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제 주요하게 지금은 한 절반 정도로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가 이제 시장을 이제 대략적으로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이제 기본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궁금하실 것 같고요. 두 가지 다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요 파이토치는 그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커널에다가 설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그래서 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이제 동시에 써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신경망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이구나.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교를 수행하는 것은 오늘만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매번 동시에 쓰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처음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넘파이와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이제 나란히 놓고서
얘한테 얘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나면 그냥 하나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그 텐서플로우가 양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텐서플로우가 먼저 나왔어요. 얘가 형이에요. 얘가 이제 2015년에 나오고 얘가 이제 2017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텐서플로우 기반으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일차의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제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일단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나중에 뭐 조직의 필요라든지 개인의 필요로 인해서 원하신다면 파이토치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제 오후 시간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재 진도로 따지자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된 겁니다. 4장은 이제 됐고요. 그래서 4.5절의 학습 알고리즘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 이제 열심히 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5장의 5차 역전파로 이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페이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재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뻐져요. 교재가 이제 초반에 몇 개들은 이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후반부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쁘고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신경망 학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 그때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수치 미분을 사용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문제가 뭐냐? 단순하고 구현하기 쉽지만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하는 단점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매개 변수의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차 역전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무언가를 개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기존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선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수치 미분이 일단 학습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볼까요? 3일차 노트북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벌써 그 3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로 시작했든지 간에 한 10대 번 정도 이제 20번에 이제 가까운데 지금 손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학습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5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치 미분은 각 변수에 대한 편미분을 수행할 때 변수에 가능한 작은 값을 더하고 뺀 다음 그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미분을 수행할 때 대상 변수 하나의 값만 바꿔도 전체 연산을 매번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매우 간단한 구성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실에 대한 학습 매개 변수를 구하기 위해 수치 미분을 수행하면 각 층에서 매개 변수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음 계층들의 매개 변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개 변수의 조합만큼 재연산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층에는 9개의 매개 변수가 있고 두 번째 층은 8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 수치 미분은 총 72번의 재연산이 필요합니다. 72번 정도의 재연산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고 층의 개수가 늘어나면 조합의 가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글씨 숫자 인식 예시에서 신경망 모델은 3층으로 구성했습니다. 층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수치 미분으로 경사를 구하면 경우의 수 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단순한 산수로 구해보면 손실에 대한 경사를 구할 때마다 매번 무려 2천억 번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고 층이 깊어질수록 연산 조합의 횟수의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산 자체를 적절한 시간에 완료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왜 GPU가 이제 필요하지? 일단 지금 당장 GPU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점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컴퓨터 연산 성능은 10,00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지금의 준수한 CPU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 연산이라면 1980년대의 컴퓨터에서는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미니 배치 하나를 훈련하는데 현재 컴퓨터로 5분이 소요된다면 1에폭이 100개의 미니 배치로 구성된 경우일 때 500분이 소요됩니다. 같은 연산을 1980년대 컴퓨터로 수행하면 1에폭 훈련에 500년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이 퍼셉트론과 달리 비선형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도 500년을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훈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경망 구성을 다르게 바꿔서 다시 훈련하고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1980년대 컴퓨터로 이런 작업을 수치 미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데이터에 아주 얕은 신경망을 적용할 때나 가능합니다. 수치 미분적 방법은 이해가 쉽고 구현이 간단하지만 신경망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져도 연산의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실제로 사용이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80년에 최고 수준의 컴퓨터의 성능을 1이라고 친다면 2005년에 64비트 인텔 제온 프로세서 3.6GHz는 그거의 한 6500배쯤의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대, 2025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2005년 거를 이제 왜 하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CPU가 10GHz로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터보 부스트 해갖고 이제 5GHz 뭐 잠깐 되고 그렇죠. 요 이후로는 이제 멀티코어로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싱글코어적인 측면에서는 2005년의 성능의 어떤 피크점을 그렇게 이제 많이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그 퍼포먼스 코어랑 뭐 그 효율 코어랑 뭐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그 더 빠른 것처럼 느껴주게 만드는 거지, 진짜로 각 코어들이 엄청나게 더 빠른가, 이거는 이제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코어가 이제 늘어났죠. 여기서부터는. 근데 2005년까지는 이제 공정한 이제 비교죠. 싱글 코어 대 이제 싱글 코어로 했을 때 6,500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사람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2005년에 5분이 걸리면 1980년에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30초쯤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넘파이에 연결된 그 선형대수 라이브러리가 지금 멀티코어를 사용하도록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 설치를 이제 하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멀티코어를 이제 사용해서 그나마 이제 뭐 30초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1980년대 수치 미분을 했다 하면은 이게 몇 년이 걸리는 연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이때는 아직 뭐 GPU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 신경망이 지금 1980년대 한 요쯤에 신경망이 이제 완성이 된 걸로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신경망이 지금처럼 이제 간단한 신경망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씩 연산이 소요될 것 같다. 이러면 그 이후에 신경망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자체에서 이 연산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986년에 5차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망 학습에서 손실에 대한 경사를 구해야 한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 미분입니다. 수치 미분은 구성이 약간만 복잡해도 재계산으로 인한 연산의 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다른 방법은 해석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석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 미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석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체 손실함수를 모든 변수에 대해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경망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연산 혹은 함수로 구성된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여러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석적으로 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쇄법칙이 있습니다. 연쇄법칙은 17세기 미분의 기법으로 발명되었습니다. 연쇄법칙은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전체 미분을 구할 수 있다는 정리입니다. 합성함수를 해석적으로 한 번에 미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여러 연산을 국소적으로 분해한 다음 각 국소적인 연산에 대해 미분을 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작업입니다. 국소적 미분의 결과를 모두 곱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연쇄법칙을 손실에 대한 학습 매개변수의 경사를 구하는 데 활용하는 것을 5차 역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 최적화의 수단으로 연쇄법칙을 적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차 역전파와 수치 미분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서로 다른 방식입니다. 목표는 손실에 대한 경사 산출입니다. 수치 미분으로 연산을 수행하면 조합의 경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5차 역전파는 경사 산출을 위해 단 한 번만 연산을 수행합니다. 한 번의 연산으로 경사를 산출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손실 산출 시점에서 매개변수의 개수에 대한 연산의 횟수의 증가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경망 학습에서는 5차 역전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습 최적화 연산의 방법으로서 연쇄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1960년대부터 이미 논의가 되었습니다. 미분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17세기 연쇄법칙은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론이 정리되어 교재에 실려 널리 알려진 시점이 1986년입니다. 그래서 5차 역전파의 발명 시점은 종종 86년으로 이야기하며 이 시점을 신경망의 기초 이론이 정립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5차 역전파를 활용하지 않는 신경망은 실제적으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차 역전파는 신경망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텐서플로우라든지 혹은 이제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도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넘파이로 잘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점을 좀 더 간결하게 얘기를 하자면 5차 역전파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넘파이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런 기법이 이제 없고. 근데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는 요 만들어진 것이 목표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제 신경망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망에서는 5차 역전파가 굉장히 학습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넘파이가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5차 역전파가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아직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도입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뭐 이거 얘기하고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를 도입하는 거야?
numPy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현을 해보시고 나면은 이제 numPy에서도 numPy 자체에서 구현이 안 돼 있지만 numPy로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이제 구현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러면 했다고 치자. 뭐 어떤 효과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수치 미분에서 5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죠. 근데 똑같은 설정으로 했을 때 역전파로 구현한 것은 1초 이내로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일차 노트북 우리가 요 600번짜리 이제 학습을 이제 돌리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컴퓨터가 뜨끈뜨끈하죠. 요새 이제 날씨도 추우니까 자동 난방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노트북인데 자동으로 따숩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고작 여기까지 지금 한 40번도 채 못했어요. 그런데 5차 역전파를 오전 시간에 다 논의하고 나면 점심 드시기 전에 그걸 이제 구현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걸 다 구현하고 나서 얘를 돌리면 그냥 1초도 안 돼서 이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일차의 오늘의 주요한 목표는 5차 역전파로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1986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5차 역전파 이론에 대한 이해는 한 30분 정도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작 30분이면 이해하고 가실 거예요. 이때까지 오신 수만 명의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셨어요. 그죠? 야, 근데 이해가 됐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보고서 이해하실 수는 없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역전파를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역전파를 요약적으로 한 장의 표로 설명하자면 요런 한 장의 슬라이드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요약은 될 수 있겠다. 오케이. 나중에 다 이해하시고 나서 보시면 이게 5차 역전파에 대한 요약적인 소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좀 이제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는 있는데 넘파이가 없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개념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간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번 시간 나머지 시간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하려면 그러면 이제 5차 역전파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를 국소적인 연산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 연산의 흐름을 계산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연산별로 중간결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편리합니다. 또한 연쇄 법칙을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Z는 합성함수입니다. X와 Y를 더하는 연산 하나와 그 결과를 제곱하는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두 개 이상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합성함수입니다. 이것을 계산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계산의 흐름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각 연산을 동그라미 모양의 노드로 표시하고 데이터가 전달되는 흐름은 그래프의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계산 그래프에서 입력으로부터 출력을 향해 값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신경망에서도 순전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경망도 임의의 합성함수이고 그러한 함수에 대해 값들이 입력에서부터 출력을 향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일단은 요 합성함수라고 하는 용어와 그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개념은 뭐 사실 대단히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을 중고등학교 때 그 교과 과정에서 도입하지는 않는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제 없는데 뭐 요새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이제 이 z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거 하면 x가 1이고 y가 2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예전에 학창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요 1 더하기 2는 이제 3 이렇게 하고 3의 제곱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9 해갖고 z는 이제 9다. 이런 식으로 그 연산의 중간 결과를 좀 덜 체계적으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학창 시절에 이 계산 그래프와 같은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더 편리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요 각각의 그 화살표 위에다가 요 값들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더하기를 해서 이 연산의 결과 3이 나왔다. 오케이. 그러면 3의 제곱에서 9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표기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계산 그래프 자체는 별건 없습니다. 야, 근데 뭐 알겠어. 알겠는데 뭐 이게 뭐 대단히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데 맞아요. 그 뭐 조금 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뭐 도입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입력에서부터 출력으로 향하는 이제 순전파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곳은 출력으로부터 입력으로 가는 이제 역전파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이 중간 결과 값들을 어딘가에다가 저장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전파를 할 때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나는 이건 뭐 중간 결과 다 기억해. 그러면 이제 좋은 건데요. 근데 다만 역전파에서는 반드시 이 중간 결과들을 기록을 해줘야 되는 무조건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산 그래프를 이제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148페이지 5.1절의 이제 계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냥 이거를 납득하시면 요거를 납득하셨다고 간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말이 있지만 이제 151페이지에서 왜 계산 그래프를 이제 도입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산 그래프의 이점은 무엇이냐? 국소적인 이제 계산 첫 번째죠. 그래서 전체가 복잡해도 각각의 이제 단순한 연산으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살펴보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잘 제시를 했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계산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와닿기는 좀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 그래프를 사용해서 역전파를 통해 미분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납득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납득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일단은 계산 그래프를 도입을 해야 그런 납득하는 과정으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5.2절의 연쇄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고 이게 미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국소적 연산으로 전체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 국소적 계산은 그래프의 노드로 표현됩니다. 어떤 합성함수를 구성하는 국소적 연산을 F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산의 입력은 X, 출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해당 연산의 입력은 최종 합성함수의 출력 Z와 간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최종 출력의 입장에서 보면 Y는 중간 출력입니다. 이때 국소적 연산 F의 입력 X의 변화에 대해 최종 출력 Z의 변화량을 알고 싶습니다. 기호로는 dgdx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와 Z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쇄 법칙에 따르면 국소 연산의 입력과 출력의 변화량의 관계 dy dx를 구하면 전체 합성함수의 미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이 전달되는 것을 연쇄 법칙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국소 연산의 입력과 전체 합성함수의 출력의 관계는 이전 연산으로부터 미분값을 전달받아 결정됩니다.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이 발생해 나가는 순전파와 반대의 방향으로 미분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역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황당하다고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단히 이제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납득하시게 되면 이제 역전파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